길게 볼게요, 길게. 그때 2032년 정도에 약간 다시 상승합니다. 그때까지 쭉 빠졌다가. 만약에 5, 6, 7, 8이 좀 빠졌다. 그러면 제가 볼 때 30년부터 오르는 게 확실히 보여요. 그거는 오르다가 다시 그러면 이제 제가 교수님과 영상을 몇 번 찍다 보니까 네네. 시청자분이 댓글에 그런 걸 남기셔서 저 정말 댓글이요? 너무 네. 궁금해서 네. 제가 교수님 뵌 지가 뭐 엄청 오래된 건 아니니까요. 한문도 교수님 이야기 다 너무 좋고 한데 네.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락만 얘기하신다.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교수님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 이제 교수님 언제 상승을 좀 얘기하셨고 언제 하락을 얘기하셨던 분인지 네네.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특례보금자리론 나오자마자 집값 상승할 거니까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 1월 29일부터 시작했거든요. 2023년도. 그때 당시에 그 전 11월, 12월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잖아요. 지금 소득 여력이 대출 원리금 상한이 30에서 35%에 해당되는 주택 가격이면 지금 막 사셔도 괜찮다. 전혀 문제 없다. 가격이 괜찮으니까. 그렇죠. 그랬고 다만 그 상황에서 대출 원리금 상한이 40%, 50%면은 좀 생각하고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사지 말라 그랬겠죠. 근데 그때 제가 사라 그랬고, 소득 자기 수준을 보고 그 얘기고, 그리고 특례보금자리 나오니까 또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이건 지금 일시적 반등으로 끝일 가능성이 높다. 분명히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였죠. 하반기에는 다시 조정이 들어갈 거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조정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하락을 지금 맞췄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뭐 하락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례보금자리는 말고 신생아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생아론이요. 작년 11월, 12월 제 유튜브에 보시면 신생아론이 나왔기 때문에 하향 조정이 일단 멈출 거다. 그때 이제 하락할 때잖아요. 멈추고 상승할 거니까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사셔라. 특히 강남 상구는 좀 이따 사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노도강은 많이 빠졌다. 그때 가서 40%, 50% 빠졌을 때요. 그때 이거는 지금 사도 전혀 문제가 없는 가격이다라고 사라고 했고, 더 떨어지기에는 좀 힘든 수준이다, 50%는. 노도강에서도 50% 떨어진 단지가 있지만, 또 20%밖에 안 떨어진 단지가 있어요. 그건 또 단지별로 국지적으로 선택을 하시라고 그랬고. 제가 드린 말씀 중에 2020년도부터 꼭지 갈 때, 물론 코로나가 갑자기 나왔죠. 코로나 시기는 저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조금 하락 시기가 좀 지연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 후에는 당연히 우리가 소득이 늘고 통화량이 늘고 M2가 늘고 이러다 보면 자산의 가치는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계산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작정 하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하락 정상화 구간은 뭐냐면 M2 통화량이나 실제 시장에서 가능한 수요를 넘어선 어떤 오버슈팅이라고 그럴까요? 주식을 말하면. 그게 버블이죠, 버블. 생겼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상 가격이 되면은 당연히 오른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2014, 15년도 들어가서는 또 사라고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정부에서 대출 정책을 많이 쓰고, 저금리 정책을 쓰니까, 당연히 저금리면은 자산 가치가 오르잖아요. 기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골라서 듣는 거죠. 듣는 분들이 뭐 하락만 얘기한다. 그럼 그 부분은 무주택자분들은 제 얘기를 이해하시겠지만, 갭 투자나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를 조금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하락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제 워딩을 다 정리해 보면 언젠 상승하고 언젠 내린다라고 저는 한결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주위에서 그럼 저한테 그런 전화가 안 오겠죠. 어디를 지금 살까요? 이런 전화 문의가 올까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저의 어떤 뷰를 무조건 뭐 하락 정상화론자가 아니라 시장의 펀더멘탈에 맞춰서 팩트를 얘기해 준 거라고 좋게 보시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제가 자꾸 하락을 강조하니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쁘게 안 보이잖아요.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하락론자는 절대 아닙니다. 정상화론자라고 그 기준이 일단 시장에서 자산 가치가 충분히 예전보다 약간의 어떤 가수요가 가세해서 투기까지는 아니지만 투자 형태로 약간 업이 된 가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주식으로 말하면 약간 고평가? 고평가를 넘어서면 이제 버블이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로 지적을 하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고생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뷰를 높은 거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이것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조정되는 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미래에 도움이 되고 이런 뷰를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하락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그만 들리시는 거고 저를 이제 믿어주시는 분들은 제 어떤 그 워딩이나 어떤 뷰에 대해서 나름 보시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지금도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또 원하시니까. 네. 앞으로 다시 부동산 상승 사이클이 오긴 오나요? 오죠. 언제쯤 올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노원과 많이 빠졌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건축 그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건축 비용을 계산하고 이러면 신축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상승 갭이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길게 볼게요. 길게. 2030년까지 갔을 때 2032년 정도에 약간 다시 상승합니다. 그때까지 쭉 빠졌다가 제가 볼 때 만약에 2004년이잖아요. 5, 6, 7, 8이 좀 빠졌다. 그러면 제가 볼 때 30년부터 좀 오르는 게 확실히 보여요. 그거는 오르다가 다시 재조정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가격이 충분히 빠지면 다시 오르겠죠? 그러니까 가격 수준으로 얘기를 해야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분들한테. 자꾸 뭐 언제 그러는데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집을 사는 것이지. 언제 집값들이 빠졌다고 했을 때 그때 살 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지역마다 또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입주 물량이 막 쏟아졌어요. 그런데 갭 투자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니까 가격을 낮추게 팔게 되잖아요. 그 시기가 제일 저렴할 수도 있잖아요. 그 지역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질문하신 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덕적으로 언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다만 흐름상은 말씀드릴 수가 있죠. 크게. 지역적으로 많이 지금은 점점 차이가 많아요. 특히 송파 같은 경우에 이제 가을에 보십시오. 가을하고 내년 초까지요. 입주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2030 분들은 피부를 못 느꼈지만 저는 2번을 겪었기 때문에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건이 느는 이유도 그런 거에 있고 그래서 드릴 말씀은 언제라는 거에 말씀드리면 가격 수준이 아까 질문에 제가 답변 드렸잖아요. 어느 수준이 적정하다. 그때가 되면은 그건 무조건 다시 재반등할 수 있는 바닥이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바닥 그 지점인 거죠. 그 가격 수준이. 근데 그때는 이제 경제 상황하고 맞춰가지고 언제든지 충분히 바닥이라고 판단되면 들어가시는 거죠.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예.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 같긴 하네요. 2030년이라고 하면 좀. 그거는 이제 장기 플랜에서고 요번 사이클에서는 지금 계속 받치고 있잖아요. 가격을. 아마 빠질 겁니다. 하반기부터. 그때 한번 빠지는 갭이 이제 중요하죠. 이걸 정부가 다시 받쳐줘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미국의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경제가 살아난다면 가격 유지가 되겠죠. 그때가 바닥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 번 더 빠지겠죠. 그때 이후에는 올라가겠죠. 그 시기를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닌데 그거 어떻게 감히 얘기를 해요. 그거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제가 볼 땐 지식의 과용이라고 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왜 해외의 어떤 금리 상태라 경제 상태 또 우리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을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자체 펀더멘탈을 볼 때는 하반기 일단 정리가 되니까 정리가 되는 폭이 깊다라면 내년 하반기 입주 물량 공급 부족이라는 2026년에 상승의 어떤 베이스가 좀 강하죠. 근데 만약에 많이 안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상승 못 따라가죠. 다시 더 조정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정부 정책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이 이제 총선은 끝났고 이제 그럼 부동산 전체 정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올부터? 정부가 특별히 막 과감하게 던질 조항들이나 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일단 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꺾였습니다. 꺾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물량 늘어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속도가 총선 이후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매도자분들은 이미 주택을 사고 팔고 했던 경험이 있던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어떤 시장에 대한 전망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활성화 정책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을 거고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제 제가 볼 땐 조정이 오른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법을 통과하는 거 외에 시행령으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겠죠. 국무회의만 거치면 되니까. 그런 조항은 재건축, 재개발 노후도 완화, 60에서 50% 이런 거 외에는 특별히 안 보입니다. 그리고 GTX는 이제 국가에서 가는 거니까 물론 그것도 DEF 같은 경우 또 사업 타당성 검토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GTX에 대해서 하나 말씀 올릴 게 GTX 20 몇 조에 보면 광역교통망 계획의 법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해제 요건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지정을 해제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GTX를 연장하고 막 하고 있는데 해제라는 조항이 법조항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해지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네. 지금 발표된 것들이 네.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부정적, 비판적 개념이 아니고요. 팩트를 제가 말씀드려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GTX DEF 연장선에 대해서 이 말씀드린 조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통 혼잡이 해소됐다고 판단될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지정 해제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해제하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교통상태 요새 동탄수서관 개통됐잖아요. 개통됐는데 힘이 약하잖아요. 이 25,000명 일일 통행 뭐라 그러죠? 사람들 나르는 통행 수단의 양이 25,000명으로 봤는데 수요를 지금 8,000명, 뭐 7,000명 이렇대잖아요. 물론 삼성역이 2028년도에 다 개통되면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래도 과연 25,000이 될까? 그러면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예산이 막다하게 들어가는 다른 현상들에 대해서 과연 사회적 여론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또 인구 감소론이 3, 4년 뒤면 더 가시화될 거고 이런 게 겹치면서 사회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이 교통 확장에 대해서 지역분들한테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법정에 들어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무작위적으로 GTX 다 될 거라고 판단하신 거는 정부의 어떤 플레이를 너무 100%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부 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인 건 말씀드린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거 청약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게 이런 건 있겠죠. 미분양 양도세 감면을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분양분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렇죠. 부동산 PF 현장에 좀 악화되면 이건 좀 살려야 되잖아요. 경쟁의 측면에서. 그때는 정부가 그 조항을 좀 강하게 확대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졌다고 판단되면 그 정책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어쩌면 하반기나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는 자산가들이 또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많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무주택자분들도 그때는 좀 매수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원래 예상한 것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 저는 늦어지는 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많이 있죠. 저는 뭐 예전부터 미국 금리나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고 여러분 시청자분들 기억 더듬어 보세요. 재작년을 더듬어 보시면 돼요. 재작년에 막 주택 가격 막 많이 빠지고 이럴 때 2022년 하반기 때 많이 빠질 때 온 데서 그랬잖아요. 금리 인하 내년에 그게 작년 얘기예요. 인하는커녕 뭐 올해도 지금 인하 안 하잖아요. 2년째 인하를 얘기하는 게 시장이고 그러나 시장과 정부의 정책, 경제 정책은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시장은 과열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 때고 과열됐을 때 정부는 당연히 긴축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물가 지표하고 자산 지표는 이제 우리가 나오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은 자산 인플레이션의 정도를 체크하거든요. 지금 자산 인플레이션이 심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부터도 또 투자하겠죠. 그러면 물가가 가라앉나요? 안 가라앉죠. 그럼 물가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악순환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죠. 그걸 정부는 알잖아요. 통화정책 정부도 알고 하는도 알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심각하고 많이 심각한 거죠. PF 문제 심각하고 연체율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여기 그림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써놨잖아요. 한국은 상장사 42% 좀비 기업이라고 써놨잖아요. 현재의 상황입니다. 작년 3분기 말 금감원 보고서예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2월 말 기준이에요. 금감원에서 4월 24일 날인가 발표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선이 이제 연체율 올라가는 선의 흐름이에요. 보시면 기업 대출 중에 대기업은 도리어 괜찮아요. 현금도 많고 부자예요. 중소기업부터 이제 꺾여 올라가죠. 특히 개인 사업자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이 올라가죠. 이게 여러분 시장에서 많이 보셨죠? 왜 부동산을 담보대출 규제가 좀 들어오고 DSR 뭐 바젤3 들어오니까 좀 규제를 들어오니까 약간의 뭐 우회로 대출 받는다고 해서 사업자용 대출로 아파트를 맡겨가지고 받는 게 많아졌잖아요. 그게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거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계대출 중에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은 대환대출이나 이런 정책을 정부가 나름 잘 했어요. 그래서 연체율이 급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거에 비하면은 그 곡선이 좀 낮죠. 비교죠. 전체에 비하면 전체. 근데 문제는 이 신용대출이에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가잖아요. 이 멈춘 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카드사부터 해가지고 뭐 금융사들이 카드사를 데리고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부실채권들에 대해서 매각 상각 처리를 많이 하고 대손충당을 많이 쌌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 같았는데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의 재정 상태, 자본 상태는 좋아진 건 아니죠. 나빠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급하게 올라가는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이 부분이 볼륨에 대해서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금리나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가 계속 안 될 때 이분들은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공매, 경매 물건이 더 나올 것이고 그 분위기 속에서 뭐 임차권 등기도 많이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는 순간에는 시장의 이제 조정이 강하게 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금리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1995년도에요. 그때도 금리를 많이 올려가지고 물가를 좀 잡았습니다. 살짝. 잡아가지고 금리를 살짝 내렸어요. 0.25, 0.25 두 번 내리니까 물가가 다시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금리를 올립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미국의 11번의 긴축재정 정책을 썼던 기간 중에 지금까지요. 60년대 이후에. 그중에 성공한 사례가 그때인데요. 파월이 지금 그거를 계속 가끔가다 얘기를 해요. 연착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데 그 시나리오랑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지표가 좋게 나왔다라면 내렸을 거예요, 이번에. 왜? 바이든 대선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줘야 시장에서 아시잖아요. 뭐 약간의 좀 호응을 좀 많이 할 텐데 그분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파월이 워딩까지 했잖아요. 구두개기까지 했다가 지금 한 달 만에 번복했잖아요. 지표가 안 뜨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현장들에 대해서 뭐 어려운 분야가 많잖아요. 근데 지표가 안 받쳐주니까 여전히 금리 인하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렵다. 어려우니까 좀 경제를 위해서 좀 내려달라고 하는데 그 포커스가 지금 시장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패드 워치라고 있죠. 그게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두 달 만에. 올 초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금리 인하를 쉽게 기대하시면 안 된다. 최근엔 도리어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도에는 낮아졌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한 0.5 올랐습니다. 대출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제 말씀이 뭔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절대 쉽게 기대하지 마셔라. 연말 가면 한두 번 있을 것 같아요. 0.6에서 많으면 0.5, 0.75까지 1%는 물 건너갔고요. 그러면 우리하고 갭이 있으니까 과연 하느니 내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장님의 워딩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스피킹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1월, 2월만 해도 전체 상황을 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그때 좀 상황을 봐서 우리도 같이 인하할 계획 뭐 고려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기자회견에서는 옵션이 딱 붙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될 때 할 수 있다. 여러분 아시지만 금리와 환율은 상하관계가 강하잖아요. 근데 요즘 환율이 어때요? 이런 걸 보셔서 쉽게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미국이 했을 경우라도 우리 환율 상태가 불안하면 못 내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미국 기준금리 얘기하셔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신율이 되게 크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좀 나중에 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에까지는 아니면 심리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굳이 뭐 디테일로 가자면 그러겠죠. 미국의 개인 상업용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개인들이 이제 투자분들일 거 아니에요. 펀드 가입한 분들. 그분들이 지금 추계로 한 7만 명 정도가 뜨는 걸로 알아요. 7만 명이란 분들이 분명히 손실을 보게 되면 뭐 자산 갖고 있으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 그 돈이 전세보증금이었거나 이랬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생기죠. 그 전체 포션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움직일 정도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가랑비 오듯이 한쪽은 영향이 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전부 안 좋다고 계속 얘기를 들으시는데 상업용이 다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오피스가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오피스가 안 좋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공실률이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정말 높은 수준이죠. 그죠? 조심하셔야 되고 다음 글을 보면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CMBS 이제 부인데 연체율이에요. 이게 보시면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연체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 가상금리는 조금씩 이제 은행마다 이 분야마다 틀려. 여기 보시면 리테일하고 로징하고 오피스하고 멀티패밀리하고 인더스트리얼 이렇게 있잖아요. 문제가 되는 건 여기잖아요. 누가 봐도. 그죠? 리테일 분야하고 뭐 물류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상업용 소매 상가하고 이 오피스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우리나라도 상가 지금 안 좋잖아요.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소매 판매가 늘어난다는데 왜 상가가 지금 상태가 안 좋죠? 그러니까 뭔가 펀더멘털로 문제가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위험한 수준이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등급이 BBB 정도 이하는 지금 심합니다. 이게 가상금리나 스프레드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A급은 괜찮아요. 우리나라 1금융기관 괜찮다 그러잖아요. 2금융기관은 문제가 있다고. 여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미국도. 이런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대부분이 이 50% 이상을 이 BBB 이상이 갖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하나 부도났을 때 그때 급하게 막고서 지금 어떤 여유를 부리잖아요. 이 상업용에 대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다 소규모 은행들, 지역 리저널 은행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빚었던 게 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 대출이 만기가 좀 도래하는 게 좀 많습니다. 문제는.
지금보다 내년에 2027년 더 많고 여기 2027년이니까 요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 도이치방크가 이때 대선 충당금 그때 은행 막 부도나고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이 스위스 3대 은행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도 대선 충당금을 2배 늘리니까 주가 하락하잖아요. 네. 그러면 유동성이 긴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시장에 직접은 안 미치지만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이고 여기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렸다 그러나요? 이 시그니처 그룹 망가졌을 때 그 은행 그 파트를 다 날린 거죠. 네. 너희 잘못했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이제 연출이 됐고 여기서 이제 국내 이제 말씀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보고 갈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CRE의 이 지금 믹스포저가 상태들이 주로 어디 있어요? 이게 높은 게 33%가 스몰 은행인 거예요. A급은 양호해요. 1.9%밖에 안 돼요. 여기 6.9% 감당한 선인데 네. 그 이하 이제 우리나라 제2금융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제2금융기관 중에서도 약간 등급이 그 밑에 등급. 여기들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죠. 이제 이게 터지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있냐? 여기 보시면 국내에서 거래되는 현재의 모습을 보일게요. 해외 부동산 펀드 수익률이 2021년까지 좋았어요. 전세계가 좋았으니까 16.24% 너무 좋죠. 그러니까 사실 피해를 보신 분들도 이런 얘기를 듣고 보도가 나오니까 또 투자하시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2022년에는 0.45인데 3년에는 마이너스 11%예요. 이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펀드들이 투자한 것들이 후순위 트렌치가 많아요. 후순위로 들어간 투자가. 그러면 그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후순위로 들어간 은행들은 당연히 손실, 현재도 지금 펀드 수익률은 손실 구간이에요. 그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3,000명 여기 펀드에만 가입한 분들이 이분들은 손실이 확정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역량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보증금으로 펀드를 들어왔어요. 네. 못 돌려주잖아요. 그럼 경매물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는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네. 스며드는 어떤 부동산의 어떤 하락 요인은 되겠다라고 보시고 손실이 불가피한 부분들이 많고 중요한 건 회복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내년까지 좀 갈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 상업용 부동산은 요즘 어떤가요? 오피스텔, 뭐 지상, 꼬마 빌딩. 오피스텔이요. 오피스텔은 요즘 조금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네. 하이엔드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네, 고급. 그것들은 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어떤 호황기가 좀 지났고요. 네. 하이엔드 2021년, 22년도에 좋을 때, 분양 잘 될 때, 이어서 부지를 매입한 현장들이 다들 지금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일대에 하이엔드 오피스텔 부지 사업장들이, 공사들이 중지된 데들이 꽤 많고요. 네. PF 상환 대출이 안 돼서 다시 연장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는 현장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이 되고 다음 사업자가 받으면 이어질 수 있지만, 신규 사업장은 그런 상태고, 안 좋은 상태고요. 기존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은 월세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 월세가 많이 오르면서 가격이, 그 전에 아실 게 또, 여러분도 아시는 게 전세 사기로 인해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갖다가 한도를 줄였잖아요. 그 오피스텔의 가격이라는 게 전세 가격보다 높잖아요. 어떤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근데 전세 가격이 오피스텔에 거의 95%까지 대출이 되던 때에서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전세 보증금의 한도가 한 10% 감소됐어요. 쉽게 말하면 1억으로 받던 전세가 9천으로 되니까 월세를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보증금을. 그래서 한때 강남 일대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막 전세 보증금 1,000만 원 10개면 1억이잖아요. 근데 돈 없고 이런 분들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전세 가격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월세로 이걸 전환해서 받으려는 그 소유주들이 월세 가격이 반영되면서 오피스텔 월세가 강남 일대, 마영선 일대 다 올랐습니다. 다 오르면서 그러면 수익률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한번 빠졌다가 하이엔드발로 좀 빠졌다가 지금 약간 강세를 띄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은. 그리고 이제 상가 말씀하셨잖아요. 상가는 제가 볼 때 초주금이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현재 있는 수도권의 핵심 지역들도 명동에 여러분이 기억을 더듬으시면 작년 가을인가요? 명동에 그 경매 나왔잖아요. 상가인데. 그럼 말 다 한 거죠. 간단한 겁니다. 초 핵심지 중 하나의 명동. 그럼 경매 나올 일이 없잖아요. 누가 봐도. 그쵸? 그만큼 또 강남에도 경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물론 수도권은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 텅텅 비어 있는 거. 강남은 지금 오피스는 좀 좋아요. 오피스는 좋은데 상가들은 지금 힘을 많이 못 쓰고 좀 임대료가 낮추는 추세고 실제로 상가 임대 수익률이요 많이 빠졌습니다. 오피스는 A급. 요건 말씀드렸구나. A급 프라임이 있고 B급 있고 C급이 있는데 우리가 나눌 때 오피스를 주로 A급 이제 대기업들이나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임차하는 오피스 빌딩들은 수익률이 여전히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 꼬마 빌딩 내지 꼬마 빌딩보다 좀 큰 것들 뭐 10층, 12층 이런 것들은 지금 수익률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포의 한 예를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마포에 경기가 좋을 때 막 사옥을 짓잖아요, 사람들이. 네, 맞아요. 사옥을 지을 때 마포 일대 합정역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합정역 주위에 많죠. 이게 강남역 주위랑 예를 들면 이해 쉬울 텐데요. 상가가 좋으면은 상가 매물의 부지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좋을 때 2021년도 이때요. 강남역 핵심에서 한 1km 내 대로변 바로 완블록 뒤에면 괜찮거든요. 그게 2억 5천까지 올라갔습니다. 평당. 그것이 지금 2억으로 빠진 지 벌써 25% 빠진 거죠. 2억이면. 네. 빠진 지 꽤 됐는데 거래가 안 일어나요. 네. 전멸이에요, 거래가. 그러면 더 다운돼야 되는데 호가를 잘 안 낮추고 있어요. 안 낮추니까 그거를 사서 사업하려는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좀 상태이고, 합정역을 말씀드리면 합정역 주변으로 여기가 이제 구도심이었다 보니까 주변으로 대로변은 이제 큰 건물들이 있지만 그 바로 이면도로는 주거지인 데가 꽤 많잖아요. 단독주택지로. 그게 이제 이종 일반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사옥은 지을 수가 있어요. 지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옥을 지으려는 분들이 많이 매수를 할 때 가격이 합정역 주변으로 한 1km 내가 1억 5천까지 올라갑니다. 1억 8천도 가고 호가가 거래가 1억 5천도 됐었어요. 2년 전에. 지금은 1억입니다. 1억인데 거래가 안 됩니다. 실제 상황이. 그리고 그거보다 다운된 것들이 나오는데 예전같이 안 되고 근데 기존에 1억 5천까지 올라갔던 분들은 1억 5천까지 느꼈으니까 1억 3천엔 팔아도 1억은 안 팔겠대요. 그러니까 매물은 많은데 매수가 안 일어나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가 수익률과 직결되는 거예요. 왜? 상가를 지었을 때 분양을 하면 사업자가 1억 5천에 사서 분양받는 사람들이 임대료 수준하고 보증금 수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보니까 사업 수익성이 없으면 안 살 거 아니에요.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가의 현재 임대료나 이 상가 보증금 수준이 높다. 조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